표준어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그 맞춤법하고 지금의 표준어. 물론 이제 표준 발음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 뿌리에는 오문론 등의 문법, 그리고 조어법, 단어 만들기 등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견주어 볼 만한 특징이 있죠. 맞춤법이라는 것은 단어 표기상의 원리, 이 원리를 제공하는 영역이 맞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는 영역은 그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예시하는 단어가 맞춤법 공고본의 범위를 벗어난, 공고본에 없는 이런 단어를 출제해도 되는 것입니다. 원리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표준어는 이 제시된 원리, 그에 입각해서 단어들을 다 모아서 점검해서 사정을 해요. 그 사정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본질이 암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출처,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어휘의 재료 이런 부분도 표준어 등의 공고본, 또 표준어 공고본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영역,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암기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표준어라는 단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맞춤법과 표준어의 근본 차이다. 그 점을 좀 분명해 두시고, 그럼에도 또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암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심 원리에 따라 이해하고, 또 이해한 틀에 따라 점검해서 어휘의 수를 줄여야죠. 그렇게 최대한 줄여내고 그런 원리로서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만 남겨서 암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표준어 5항 8항에 들어있는 어휘를 모아서 특징적인 걸 대비시켜 보도록 글자도 큼지막하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왼쪽에는 본뜻이 살아있다. 본뜻이 살아있다. 오른쪽은 본뜻이 변화한 것. 그러면은 앞에 공부해왔던 그런 틀에 기대어 볼 때 본뜻이 살아있을 때 표기 방식은 뭐예요? 본래의 뜻을 그대로 담아주는 형태소의 모습이 있는데 그 형태소가 되도록이면 시각적으로 그대로 보일 수 있게 써줘야죠. 본래대로. 그런데 본뜻이 변했다면 원래 그 재료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뜻 살려줄 필요가 없죠. 뜻이 변했는데, 뜻이 변했으니까 모양도 변한 형태를 따라가는, 우리가 발음하기 편한 쪽이라든가 이렇게 따라가는 표기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 표기를 삼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버지가 일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또 일촌,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이니까 또 일촌. 그래서 총 나로부터 세 마디를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삼촌이다. 이게 본래의 뜻인데 그 뜻이 살아있어요. 삼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나오고 몇 촌이에요? 4촌. 이렇게 따질 수 있다. 따질 수 있는 건 뜻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어때요? 삼촌이라고 이렇게 입 모아서 발음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삼촌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거의 99% 100%가 발음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이걸 인정한다. 발음을 무시하고. 그 이유가 뭐? 뜻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처럼 부조. 뭐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서 뭐를 해요? 부주한다고 하죠. 발음을 다들 그렇게 하지만 부주 하지만 상호 부조. 목돈 들어갈 때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들이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부조. 뜻이 살아있으니까 사돈. 자, 근데 오른쪽에 강낭콩. 근데 어원을 따져봤더니 얘가 강남에서 왔대요. 강남에서 유래한 콩이라서 강남콩이었다죠. 근데 우리가 콩 먹으면서 그 원산지가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 요즘에는 뭐 브라질 너트 해가지고 뭐 그냥 아예 원산지를 이름에 붙여주고는 하지만 강남의 콩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이거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온 게 형태에서 본래의 뜻이겠지만 지금은 그 뜻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발음으로 굳어진 이름으로만 쓸 뿐이니까 보편적 발음에 따라서 강낭콩이라고 쓰는 거죠. 사글세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뜻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삭월세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삭, 이건 뭐 요금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월세의 세는 그럼 뜻이 살아있을까? 세금이야? 누군가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죽음이고 태어나면 일단 무조건 죽죠. 근데 그 죽음 외에 절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세금이랍니다. 듣고 보니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세금 누가 걷어요? 그럼 국가에 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국가에 내나? 그러니 월세라고 할 때 세는 그런 세금의 그 뜻을 갖고 있을까? 아니죠. 근데 얘는 뭐 발음의 변화도 없으니까 논란거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월세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사골세. 그러면은 이 사계의 뜻은 뭐냐? 10달 내지는 12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을 얘기할까?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뒤에 세금이 아니라면 이것 자체가 요금 정도의 뜻 아닐까? 그럼 앞에 사기 그런 뜻을 또 갖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중첩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결국 어원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발음하는 걸 조차 사글세라고 쓰기로 정한 겁니다. 어원을 굳이 따져보랬더니 더 헷갈리는 거죠. 의미가 막 충돌하고. 그래서 본뜻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라고 처리한 것입니다. 얘는 한자 말이잖아. 주착이라는. 근데 주책 맞다 이렇게 잘못된 쓰임, 부정어와만 호응된다고 쓰죠. 주책 없다. 근데 이게 한자 말에서 비롯됐다는 그 어원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책이라고 보통 발음하는 양상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 본뜻이 살아있느냐의 여부.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적용해 볼 만한, 그래야 암기할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다음, 이거는 12항에 관련되어 있는데 사이소리에 관련되어 있어요. 사이소리는 우리가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1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었고, 우문 변화 현상에서 사이소리가 있죠. 표준 발음법에서 28항부터 30항까지 사이소리에 관련된 것이 무려 3개 항에 걸쳐서 표준 발음법이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맞춤법에도 사이소리와 관련된 어휘 표기 영역이 관련돼 있죠. 그리고 또 표준에 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이건 원리로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2단계로 정리하는데 1단계는 의미상 위아래가 대립하는 어휘인가 아닌가. 위아래 대립한다는 그 뜻이 살아있으면 이 위 방법을 찾아가고요. 위아래 대립하는 의미가 아니면 그럼 밑으로 따라갑니다. 밑으로. 그래서 밑에는 우돛, 웃돈, 우도론. 우도론 생각해 볼까요? 우도론 뭘 우도론이라고 그래?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학렬이 높거나 이걸 우도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아래어른 있나요? 아래어른? 이 말이 존재하지 않아. 그게 바로 위아래 대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딱히 아래 위 이러한 뜻이 애매하죠. 위라는 공간적 이런 개념은 아래가 있을 때 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가 없잖아. 그런 이유로 얘는 웃이라는 말로 표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웃이 결합된 얹어주니까 웃돈인데 빼고 준다고 해서 아랫돈이라고 말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웃돈. 아래 웃 있잖아. 근데 그것은 아랫돌이 윗돌이 할 때고 얘는 겉옷의 개념이다. 겉옷이란 뜻으로 쓰는 경우다. 그래서 암기할 단어 이거 하나 잡아주고요. 위아래 대립이 있을 때 위에 관련된 단어도 존재하고 아래 관련된 단어도 존재하고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또 나눴어요. 다시 한번 나눠서
여기는 뭐 사이소리. 사이소리인 경우. 사이소리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명사와 명사가 만날 때 앞에는 유성음으로 끝나는데 뒤는 무성음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말이 와서 발음할 때 얘가 된소리가 되는, 무성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아니면 뒤도 유성음이어서 니은음이 끼어드는 이런 경우를 사이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원래가 된소리, 원래가 거센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예사소리였던 게 발음상 된소리로 가야 사이소리죠. 근데 발음이 변하기 전에 원래부터 형태 자체가 된소리라면, 거센소리라면 꺼리가 아니다. 사이소리와 무관하다. 이런 조건으로 암기할 필요 없이 싹 정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윗도리에서 보니까 디귿이 또리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시옷도 넣어주고 윗바람, 윗변, 윗넓이, 니은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사이소리인 경우를 두 줄로 나눈 것이, 여기는 사이소리 1, 된소리가 나는 경우, 사이소리 2, 니은, 덧생김, 그 조건에 해당하도록 줄을 구별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많은 어휘를 줄여갈 수 있겠죠.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 준비되어 있던 책자의 도표 속에 많은 어휘들, 가로약, 말약, 한자로 가로, 분, 뭐 이런 글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죠. 가볍다, 가벼웁다. 우가 만약 사용된다면 우리말에는 이히, 리기, 우, 구, 추. 그래서 사동접사에 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시키는 이런 표현일 때 그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거의 시적 허용. 그래서 시에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음을 넣는다든가 뺀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가세표, 가위표, 곱표, 가위, 곱, 뭐 그 중에 어감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쓰는 말들인데, X표, 왜 X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그래도 좀 인정하기 어렵다. 주의할 만한 것으로 가열한, 가열찬. 가열찬이 훨씬 익숙한데 가열한이 맞대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렇지? 하다와 차다의 차이인가? 해서 접사로 들어가 볼까? 그래도 좀 번거롭고 접사 암기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표시해서 마킹해서 암기할 거리를 아예 처음부터 빼놓는 게 좋습니다. 원리로 처리할 성질이 아니죠. 가생이 발음 자체가 촌티 나죠. 이런 것들은 헷갈릴 염려 없다 싶으면은 암기하지 않았어도 무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 갈갈이와 갈갈이, 이때 두 번째 글자에서 받침을 연철 표기하지 않고 분철하는데, 이런 경우는 맞춤법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그 두 번째 글자 자체도 독자적인 뜻이 살아 있을 때죠. 그래서 이건 맞춤법 공부로서 정리를 해갈 만하다. 그 다음에 갓난이, 갓난이.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고유어 암기할 때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고유어 중에 형태소를 나누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를 암기하기, 제가 늘 형태소를 나누어 고유어 암기하는 방법으로 쉬운 수준의 예, 어려운 수준의 예, 이렇게 하나씩만 좀 들어보일게요. 쉬운 수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겉, 볼. 이 볼을 색깔을 좀 달리 써볼게요. 그리고 안. 안은 우리 고시조 이런 것들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죠. 내 안이야, 내 안 같아야. 속마음. 겉, 글자 그대로 겉 표면. 그럼 뭐야? 겉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속마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겉만 봐도 대략 짐작되는 속마음, 이런 뜻으로. 형태도 딱딱딱 나뉘죠. 근데 좀 어려운 것으로 눈자라기가 있다.
그래서 되게 음절 단위로 이렇게 끊어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어려운데 실제로는 누, 운, 자, 리, 아기 이런 식으로 형태소가 나뉘어야 하는, 그래서 음절 단위로 끊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와닿는 경우죠. 누운 자리에 아기니까 뭐예요? 영아, 걷지도 못하는 영아의 상태. 뭐라고 보면 될까요? 갓 낳은 아이, 갓 낳은 아이. 그럼 갓 낳은 아이, 낳은 아이 앞에 갓이라고 붙으면 그 표기에는 시옷일까 니은일까? 그러면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그 발음의 형태였다는 정도.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개개다, 객이다 해서 그 뜻이 다른, 쓰임이 다른.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이 추가된다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법은 원리니까 공고본의 범위를 벗어나도 출제할 수 있지만 표준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9년 공고본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대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많은 어휘들의 변화가 생겼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요즘에 그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는 급식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가 아니라 급식이들의 고유한 문체, 뭐 이런 말 생기는 것처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사정을 해서 이걸 제도권으로 인정을 할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배제할까? 그래서 좀 일정한 기간이 누적되면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기 고통스럽게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래도 좀 유행을 따라주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새로 반영되면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국가직은 그래도 좀 점잖게 가는데 서울시는 그런 걸 또 민감하게 건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많이 챙겨볼 일이고요. 이 부분은 글자 표기 문제로 7급에서도 중요하게 다뤄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형태가 있으면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제3의 엉뚱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넝쿨 앞에 니은이 오면서 뒤에 거센 소리 쿨이 오는데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 덩이라고 오면 덩굴 이렇게 해서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건데 이걸 교묘하게 짬뽕 해가지고는 덩이라고 쓰면서 뒤에 쿨.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것도 그냥 대충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어림짐작하면 틀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복수표준어, 복수표준어라고 붙어 있어요. 얘도 표준어고 왜? 같은 뜻이니까. 같은 뜻인데 이 표기도 맞고 이 표기도 맞고 이 표기도 맞고 이 표기도 맞고 얘는 고유어 방식의 표기, 얘는 한자어 방식의 표기죠. 둘 다 맞습니다. 그게 복수표준어야. 근데 여기는 같은 뜻의 단어로 보지 않고 인접한 영역이라서 관련은 있으나 동일한 대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표준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근데 이런 종류 어휘만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려면 4개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지택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휘수가 적어. 좋은 거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선택지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 질문이 다음 중 복수표준어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질문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수표준어는 아닌 것으로 보니까 어쨌든 관련이 되는 인접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짝지어서 보시면 암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 그 정도 보고 밑에 거는 거의 헷갈릴 만한 건 크지 않은데 개개인으로 그 헷갈릴지 않을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암기할 거리를 채워줄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귀지하고 오른쪽 귓밥. 귀지를 귓밥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뜻인데 이게 문맥 속에 나오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가능해요. 근데 문맥이 주어지지 않고 단어만 제시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귓밥이라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귓불 정도의 뜻으로 귓밥.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려볼까요?
귀라고 생각하고 해부도야. 해부도.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고막. 이걸 뭐라고 불러? 귀청. 근데 이게 아주 좁은 틈에 구멍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좀 드나들다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때가 끼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귀지. 그러면은 이렇게 귀라고 하는 소리가 잘 들어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잡아주는 이 돌출된 우리 신체 부위 구멍 뚫어서 장신구를 달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요걸 귓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문맥 속에 얘를 넣어버리면은 틀린 경우죠. 헷갈리겠지만, 그죠? 그래서 문맥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청을 팠더니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봐야지. 왜? 귀청을 팠다면 고막을 찢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돼? 자해했다는 얘기밖에? 귓밥을 팠더니 역시 자해 행위가 되죠. 그죠? 그렇게 문맥 속에 넣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또 까탈스럽다. 2016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탈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 된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니까 이런 걸 자꾸 인정하면은 세태를 따라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고민, 이런 걸 자꾸 빠른 속도로 인정하다 보면 우리말이 너무 거칠어져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이 거칠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변했다고 변한 쓰임새를 자꾸 빠른 속도로 인정하다 보면은 점점 어원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형태소를 나누고 어원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표기하고 하는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모든 단어가 다 암기할 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는 최악의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최후에 쓸 방법이잖아. 제일 먼저 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걸 자꾸 빠른 속도로 인정하면 그렇게 암기할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언어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숫자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14살 정도면은 경제활동에 투입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는 나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너무 빠른 속도로 막 인정해버리면 그 어원의식이 자꾸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4살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뭐 17살, 18살 돼야 그 정도 어휘 수준을 갖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2년, 3년, 4년 그 시차가 벌어지는 걸 전 국민의 수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수와 우리나라 GDP 총액, 그리고 나서 그 연도수,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 수, 이걸 따져보세요. 그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은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하죠. 구체적인 수치로.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보통 흔히 발음하는 것 따라서 이 표기 인정해주면 좋잖아. 이런 감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복수표준어 2014년에 추가한 것, 16년에 추가한 것, 2년 만에 추가했다는 얘기는 참 민감하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2014년에 갈등거리가 됐었겠죠. 그래서 진작 인정할 걸 과거에 무게중심을 두는 세력이 더 입김이 세서 인정 못했다가 인정 못하고 나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너무 좀 무리하더라 해서 추가로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암기할 거리들 몇 개 골라보시고요. 문제로 마무리합시다. 우리 그 프린트 자료 들어가서 보면은 7문제인가요? 7문제인데 앞에 배열된 것도 그랬지만 이게 실전 문제 쭉 보면은 여기도 그래요. 앞에 1번과 2번 이 두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모습이고 이걸 그 직급 직종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직급으로 이야기하면은 7급에 가깝고 9급에는 좀 거리가 멀다.
뭐 직접으로 이야기하면은 국가직보다는 서울시 쪽에 가깝고 국가직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휘 수준이 많이 다르죠.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4번을 답으로 할 때 1번의 4개 어휘 중 뭐 봉숭아, 봉숭화 이 정도에서만 답이 결정된다면 좀 괜찮은 공무원 시험 다운 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끝에 그제서야 그제야 이 차이로 답이 구별될 수 있게 요구했다는 점. 2번은 세 번째 어휘 꽹가리, 꽹과리. 그래서 실제 이거를 출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리을을 당겨 적는 방식으로 이 차이로 질문한다면 공고본 수준에서 출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출제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앞에 첫 번째 글자를 꽹 이렇게 출제하는 이런 방법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정도가 돼야 공고본다운 출제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출제는 똑같이 틀리다 해도 공고본의 기본 질서를 따르니 아니냐 단순 암기를 요구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난이도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에서 1번의 그 개펄이나 덩쿨 이건 앞서 지적했던 것 같이 충분히 다룰 만한 그리고 7급에서도 출제를 했었던 것을 그 이후 한 번 다른 직종에서 출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7급에 출제를 했어도 한 2, 3년 지난 뒤에는 9급에서도 그래도 출제해도 무방하다 싶은 정도 난이도로 인식됩니다. 공무원 시험 자체 안에 나름대로의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어휘들 정도로 괜찮은데 2번 답지의 끄나 풀 이건 거센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등 규정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어휘에서 개거품 이건 별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비슷하게 헷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근데 이 입에 거품을 문다 라고 할 때 손은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손은 정말 힘든 짐을 지고 가거나 또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논에서 쟁기질을 하거나 그랬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는 노동하는 요즘에 가축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반려동물. 그러니까 노동을 하거나 그렇게 힘든 경우들이 없으니까 개가 거품을 물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바닷가의 개는 양발이 있고 앞에 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물가에 사는 물속에 살기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을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뭐 특별한 의견은 없죠. 여기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뭐 갓난이 아니면은 네 번째는 개다리 밥상, 개다리 소반 이런 것들은 다 공고본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것들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휘가 여러 개의 어휘가 쓰였기 때문에 그 중에 난이도가 높은 이런 어휘들이 좀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난이도를 평가해 본 것이고요. 그 밑에 3번부터 그 이하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인 출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어때요? 원래가 구레 나룻 이게 몸에 난 털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뭐 거웃 이런 어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구레 나룻 할 때 이 마지막에 받침이 붙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구렛나루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 시옷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 암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몸에 난 털을 뜻하는 단어 거웃이라는 이 단어를 암기에 이미지에 중심에 놓고 표기를 연결짓는 게 좋습니다. 2번의 골병,
골타라는 뜻. 만약에 이 골병이라는 단어를 리을 히읗으로 쓴다면 골타라는 말과 연결 지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뭐예요? 썩다. 이런 뜻하고 연결돼 있어야죠. 근데 골병 들었어.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그런 어원의식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골병 든다는 얘기는 되게 병원에 가면은 진찰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띌 만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쨌든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그래서 몸을 많이 써서 어딘가 이제 노쇠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골병 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썩다와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 가열하다, 가열차다, 요걸 고리로 해서 질문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거둬들였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말의 본 형태에서의 모습과 또 발음할 때 양상 등을 고려해서 어느 게 옳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건 되게 이제 형태소라는 그 어원과 관련지어서 정리를 해줄 만한 질문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당장 개 서거라, 당장 개 서라, 당장 개 섰거라. 그래서 이 거라를 붙이는 어미 결합의 문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긴가민가하다. 발음 자체도 참 그래요. 요거는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기, 이, 다의 의문형 어미, 니은가, 무엇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기와 미는 뭐야? 한자어죠. 이미기, 안일미. 이거 본래 1차적인 의미는 시간 개념이죠. 이미기, 과거, 안일미, 미래.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같이 판단의 방향으로 연결하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쪽으로도 의미가 조금 확장돼 쓰입니다. 거기에 의문형 어미를 붙여서 기인가, 미인가. 기인가, 미인가. 이걸 축약해서 긴가, 민가.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형태소를 나누어서 어원을 확인해주면 두 번 다시 암기하지 않아도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그러니까 한 번만 쭉 형태소 풀어주고 내용 정리해주고 수정액으로 싹 덮어버리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횟수를 반복할 때마다 수정액 덮어갈 어휘들이 많아질 때 여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한 페이지에 도표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요즘에 또 수험생들은 큰 종이도 다 작은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복사해가지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암기하는 사람들 많죠. 얼마나 부담 큽니까? 그때 수정액으로 많이 덮어서 이게 빈칸들이 늘어날 때 그 허전함이 아니라 시원함, 편안함,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머지를 암기로 처리해도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나머지들도 역시 특별히 어려운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의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 정리할 때 3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좀 마킹을 해주시고요. 1, 2번 같은 경우는 많은 어휘를 망라하는 방식인데 이런 질문 형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줄 일이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자. 과연 기출문제인가? 기출문제인가? 그래서 기출문제라면 어느 직급, 어느 직종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걸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시 볼 생각 없이 국가직 시험이거나 아니면 중앙인사위 지방직 정도를 보는 이런 수험생이라면 1, 2번 정도 수준은 일단 제외시키고 가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풀고 보자.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의 특성상 여러 직급, 여러 직종을 망라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출판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은 다른 거죠. 내가 치를 시험의 고유한 특징. 그러니까 대부분 기출문제
그 출제 경향 분석 이런 것들을 많아야 뭐 5년치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중심에 두는 그 시험 직종은 적어도 10년 이상 돼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항상 출제에 사용되는 자료의 범위, 문제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자료 중에서 일단 빼고 갈 자료들, 예를 들어서 95점에서 100점 사이에 놓일 만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가야 됩니다. 이거 빼고 나면은 합격에 도달하는 시간을 1년, 2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닥치는 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중심축이나 눈높이를 못 맞추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할 점으로 당부드리면서 일단 락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항목 이어가겠습니다.